네, 오늘도 어김없이 여신이 전해주는 글로벌 뉴스입니다. 외신 인사이드. 자, 현예슬 여신 얘기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십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외신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저희 연합 인포맥스 단말기에서 클릭수가 가장 많았던 외신 탑5 먼저 5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 기사는요. 베네수엘라가 12개월 내에 디폴트 가능성이 무려 97%라는 블룸버그 통신 기사였는데요. 15일 뉴욕 채권 시장에서 2027년 만기 베네수엘라 국채 시세가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그 국제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채권 수익률이 치솟는 현상이 이 디폴트 가능성의 주요 근거로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 유가 보조금을 줄일 계획이 전혀 없고 환율도 유지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디폴트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장담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사실 유가 하락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베네수엘라거든요. 네. 생산 단가도 높고 재정 그 가격이라고 해서 대부분 이 유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감안해 보면은 유가 하락은 뭐 곧 악몽인데 지금 문제가 이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고 규모가 한 210억 달러 이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현금이 한 20억 달러밖에 안 된대요. 우리 외환위기 때랑 비슷하네. 예, 대부분 금이고 그러니까 요즘에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까지도 외환보유고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우기고 있죠. 그래서 그래요? 검은 황금이라고 저기 뭐 석유도 아예 외환보유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상 거의 이제 돈이 바닥에 나 있는데 지금 이제 만기 일정을 보니까 내년도 9월에서 10월 정도에 한 50억 달러 정도 외채가 지금 돌아오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금이 20억 달러밖에 없으니까 요거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가 미국이 참 좋아하긴 좋아하겠다.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는 나라는 지금 뭐 다 깨지는 거 아니야? 베네수엘라, 러시아, 그렇죠. 그다음에 IS. 미국 마음에 안 드는 데는 다 깨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4위 기사는요. 샤오미가 중국에서 삼성을 제치기는 했지만 영업이익률이 1.8%에 불과했다는 포브스지 기사였습니다. 2013년 샤오미의 영업이익률이 1.8%로 애플이 28.7%, 삼성전자가 18.7%인 것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포브스는 샤오미가 저가 공세를 지속적으로 해서 경쟁사 고객을 유인하는 데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 이익률은 낮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아마존의 이익률이 수년간 제로였던 거에 비교를 하면 샤오미의 낮은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1.8%는 맞는 거예요? 솔직히 그게 의심스러워. 그나마도 거짓말. 이게 마이너스인데 뭐 쓱 고쳐놨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의심스러워. 근데 어쨌든 샤오미가 지금 전략이 방리담회잖아요. 그죠?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방리담회니까 이제 시장을 넓혀놓고 많이 팔아서 이익을 좀 챙기고 해서 운영하겠다는 거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1.8%가 좀 맞는 것이기를. 근데 이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은 만들지만 자기가 스마트폰에 관련된 특허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없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특허료를 다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이익이 날 수가 없는 그런, 안 그래도 이 싸게 파는데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존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그렇죠. 있다고 다른 보는 거잖아요. 종류죠. 종류가 다르죠. 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영업 그 이익이 안 나더라도 그 계속 판을 키워갔던 그런 거라 볼 수 있는데요. 아마존이라면 샤오미는 이미 중국 내에서는 거의 뭐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커져가지고 이익을 더 많이 내는 거는 여기서는 답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제품에서 이제 뭐 고급화를 시키든 가격 정책을 그렇죠. 달려가야죠. 거기에서 이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못 한다면은 그냥 이런 기업으로 계속 남을 수도 있는 거죠. 3위 기사인데요. 유가 폭락의 전기차 업체 그 테슬라의 굴욕이라는 마켓워치 기사였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지난달 26일 이후에 2주 동안 무려 16%나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거란 예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은 태양광 에너지 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에너지 기업에 투자했던 헤지펀드의 거물들도 지금 손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저유가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무역협회 통계치를 보니까요, 원유, 그 다음에 이제 정제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또 다른 그 석유 가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석유화학 제품도 있죠. 그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수입을 1년에 대략 한 2천억 달러 한다고 보면 대충 맞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다음에 그런 제품들의 수출, 우리는 뭐 원유는 없으니까 정제유하고 그다음에 그 화학 제품 수출이 한 1,000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10% 빠지게 되면은 수입에서 200억이 줄고 수출에서 100억이 줄기 때문에 100억 달러씩 그 이익이 나는 효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전체적으로는 지금 올해 그 유가 평균이 한 90불대 후반 뭐 이렇게 되고 내년이 만약에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60불 가버렸다. 그래서 40%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단순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네. 800억 달러가 줄고 이쪽이 400억 달러가 줄니까 400억 달러의 그 교역 이익이 생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400억 달러가 물론 이제 고스란히 다 골고루 다 나눠지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은 가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근데 저유가로 이제 타격을 받는다면은 중동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 건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석유를 수송해야 되는 어떤 그 배를 만들어야 되는 조선,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이쪽은 마진이 나빠지니까 이런 부분들 제외한다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저는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태양광 뭐 등등. 그렇죠. 박살나는 데가 많이 있겠죠, 더. 근데 이제 우리가 태양광이 뭐 크게 판을 벌린 건 아니니까요. 2위 기사인데요. 환율 방어의 실패로 이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였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금 루블화 가치가 또 폭락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정부가 시장에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얘기를 하면서 환율 방어에 실패한 중앙은행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루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자본 통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거다라고 기사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을 비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일단 만들어낸 거는 정치적인 이유가 제일 크고 우크라이나 뭐 공격하고 유가 하락이라는 그런 외부적인 변수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경제 제재를 받고 일단 정치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거든요. 그동안 중앙은행 총재는 비교적 평가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잘 운용을 해왔다고. 그래서 그 푸틴이 일단 희생양을 좀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만든 게 누구냐, 이런 뭐 환율 급등, 그다음에 위기를 만든 게 누구냐를 했을 때 중앙은행 총재를 희생양으로 좀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언론에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게도 좀 생각이 됐고요. 그런데 러시아가 이제 어떤 형태든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러시아의 선택이 지금 금리가 17% 우리 아까 봤죠? 기준금리가. 네. 17%까지 갔는데 이제 금리 더 올린다는 건 의미가 없을 거고. 그러면 러시아가 선택을 한다면 자본 통제를 하든지 뭐 어떤 뭐 이런 거가 있을 텐데 러시아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돼요? 자본 통제라는 게 저기 아시아 외환위기 때 말레이시아가 사용해가지고 나름 그래도 성공을 재미를 봤던 정책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본 통제가 뭐 그런 선택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오히려 저는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는 선택이 맞는 건지. 저도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같은데. 제재를 좀 풀어질 수 있게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좀 답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는 순간 아마 그 정치인으로서의 그 푸틴의 생명도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물러나는 순간 또 저것도 끝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자기 위성국들에 대한 영향력도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무슨 뭐 이런 나라들 쫙 있잖아요. 이쪽에 무슨 더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 전체적으로 이게 소련, 그러니까 그 소련이 아니지 러시아의 그 범위 영향력 안에 있는 나라들인데 우크라이나 물렀으면 다른 것도 다 이제 말 안 듣겠지. 한 주 동안 클릭수를 가장 많이 받았던 대망의 1위 기사입니다. 내년 미 국채금리가 급등하게 되면서 경고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1994년도에 위기 재현이 우려된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였습니다. 페드 위원들 같은 경우는 내년 6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해서 내년 말 1.25%까지 인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시장 참여자 같은 경우는 10월달 첫 인상 이후에 내년 말에 0.5%까지 인상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는 페드와 시장
투자자들 간에 지금 인상 격차가 굉장히 많이 크기 때문에 내년 국제금리의 폭등 가능성이 높아져서 94년도에 국제시장 붕괴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간단하게 먼저 좀 부연 설명드리면 그 94년도 10월 달에 미국의 포천지가 기사를 하나 게재를 했는데 그 제목이 채권 시장의 대학살, 블러드베스 이렇게 나왔는데 94년 2월부터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해가지고 1년 만에 300bp를 올려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 금리도 그 상승폭을 그대로 쫓아갔거든요. 1년 만에 300bp가 상승하면 뭐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뭐 몇십 % 이상 손실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채권하는 사람들은 그때를 이제 악몽처럼 생각하는데 그때하고 지금 내년하고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딱히 그 정도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가장 안 좋았던 시기를 94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거에 빗대서 얘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돈 들고 미국 금리 올리면 미국채 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많지 않은가요? 왜냐하면 달러도 강세로 간다고 하고 뭐 지금 투자할 만한 데도 없는데 국채금리 올려주면 제 생각에는 워낙 그 국채 수요 많아서 금리가 폭등할 것 같지는 않아요. 94년대에 미국 경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관건은 내년에 미국 경기가 그때처럼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것이냐. 아마 거기에 모든 거는 사실 그때 90년대 초에 미국 경기 회복이 그 흔히들 말한 jobless recovery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이 가다 보니까 경기가 회복되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뒤늦게 올리면서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것 때문에 이제 채권은 아주 큰 폭의 손실을 나왔었고 외채가 많았던 그 나라들은 이제 외환위기를 가지고 오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사실 이 기사는 이제 94년이라고 하는 너무나 이제 끔찍한 얘기를 해서 좀 과장됐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그 기사가 의도했던 바는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계획하는 그 수준과 속도에 비하면 현재 시장은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프라이싱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빨라지게 되면 그거에 따른 충격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거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해요. 채권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아무 어떤 대응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빨라진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인식이 바뀌는 초기에 뭐 폭이 옛날만큼은 아니더라도 뭐 금리를 크게 올릴 수 있죠. 한 번은. 지난해 5월 버냉키 쇼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죠. 얼마 전에 그 중의원 일본 선거에서 자민당의 캐치프레이즈가 이길 밖에 없다라는 그 구호를 내세웠었는데 바로 그 돈을 풀어서 엔저를 통해서 효과를 보겠다라는 뭐 그런 방법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 HSBC 보고서에 따르면 그 일본의 엔화 하락세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될 거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내놔서 관련 기사 가지고 왔습니다. 2015년에 엔화 하락세 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였는데요. 전 여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겠네. 이거는 확실하게. 그 첫 번째 요인이 지금 추가 양적 완화가 좀 공격적일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겠면 시장에서 알아서 그 엔화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약세가 갈 수 있다 이런 요인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통제 가능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엔화 약세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120엔 넘어서니까 약간 이제 뭐 조절하는 발언들을 했고 일단 성공을 하면서 내려왔고요. BOJ가 만약에 양적 완화 규모를 좀 줄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 그 시장을 그 양적 완화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장에 보여주면 일단은 되는 거니까 뭐 뒷부분에 말한 것처럼 정말 뭐 재정화폐야 이런 게 아니라면은 양적 완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 그런 시그널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럼 시장은 통제 가능은 할 것이다. 일단은 일단은 두 번째 요인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뭐 전면적인 소득 이전으로 인해서 엔화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또 재정 화폐화의 조짐이 보이기만 해도 사실 좀 엔화에 좀 안 좋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이게 개인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 도대체 그 재정 화폐화가 뭐고 이게 어떤 식으로 엔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 의미인가요? 재정 화폐화라는 건요. 일단 그 정부가 찍은 국채를 그냥 중앙은행이 그대로 인수하면서 돈을 정부에 주는 거니까 정부가 발권력을 가지는 거나 사실은 그 거의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한 경제 시스템 내에서 돈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당연히 누구한테 뭐 서비스를 제공하든 뭐 물건을 팔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정부라면은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찍어서 쓰겠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뭐 고삐 풀린 것처럼 막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물가가 이제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는데 사실 모양은 정부가 돈을 찍는 모양새가 아니지만 정부는 국채 찍고 이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서 그거를 서로 맞바꾼다.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돈 찍는 거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면서 그 화폐는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환율, 그 통화의 가치 자체가 폭락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느 나라 정부든 정부가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자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입니다. 다 하나가 발권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채권 발행을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세금 걷어들이는 건 물건 나가버렸잖아. 그것 때문에 경기가 확 죽어버리니까 세금을 안 올리겠다고 얘기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발권 아니고 발권하고 채권인데 이 채권이 국채가 지금 너무 많이 발행을 해서 지금 200 몇십 프로까지 가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일본 신용등급에 깎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이제 마지막 남은 수단은 발권밖에 없거든. 그 발권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가 얘기하는 게 아마 그걸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그 좀 다행스러울 수도 있는 거는 이렇게 한다 해서 일본의 물가가 그렇게 막 뛸 것 같지는 않아. 워낙 디플레이션이라.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는 좀 쓸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마지막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번째 요인이 그 아베노믹스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봐서 급격한 인플레로 인해서 또 여기에서 또 엔화 약세가 있을 거라는 그런 지적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본부장님 얘기하시는 거에 동의하는데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와서 이 엔화 가치가 약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요인에 의해서 엔화 가치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약세로 가면 이제 인플레가 오겠죠.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 실컷 얘기했던 베네수엘라나 러시아처럼 통화 가치가 폭락하면 당연히 이제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인플레가 먼저 와서 통화 가치 떨어지는 그 순서보다는 통화 가치가 폭락하면 그에 따른 하나의 현상으로 이제 인플레가 수입 물가가 자극이 되면서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생기는 좋은 인플레는 저는 오히려 엔화 강세 재료가 될 수가 있을 것 사실 같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베노믹스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인플레가 온다. 이거는 걱정도 팔자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별 걱정이야. 근데 이게 왜 걱정거리야? 그게 이 걱정스러운 거는 이거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걱정할 게 아니고 좋은 건데 걱정할 거는 아까 여기서 얘기한 문제가 그렇죠. 사실 예, 걱정될 그렇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가 와서 수입 물가가 자극이 돼가지고 국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내수가 죽거든.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내수가 죽어서 이게 내수가 죽으니까 또 다시 이제 디플레이션 구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일본 경기가 완전히 크게 망할 수 있는 그 구조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걱정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다들 뭐 하실 계획이세요? 나는 애인하고 데이트. 꿈속에서 에이. 다른 분들은?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의상 선택할 때 이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빨간색 약간 센스 있는. 빨간색을 골랐는데 산타색? 산타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해봤는데. 루돌프는 모자 비슷하다. 그 제가 저희 그 작은 애 유치원에 한번 산타로 분장해서 간 적이 있었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알더라고요. 아빠요?
예, 그러니까 산타가 저렇게 날씬하게 빠진 날씬하게 빠진 산타가 없는 거죠. 아, 수염까지 붙였는데도 저 안 되더라고요. 동심을 바로 깨셨네요. 네. 수고하셨고 감기 조심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메리 자, 크리스마스로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